네, 오늘의 탐방 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과 금리 등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선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연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12월 FOMC 회의에서 네네. 한동안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2021년에도 제로금리 기조는 이어질까요? 네, 올해 연준은 제로금리 계속 유지할 걸 예상하고요. 일단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연준에서는 일단 2023년까지는 통화정책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약간 경제 전망들이 조금씩 변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는 한 2022년 정도가 됐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2021년 말까지는 제로금리를 아마 유지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조금씩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 올해 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백신 상용화가 좀 앞당겨지면서 네.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나 금리 네. 인상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 인상 전에 자산 매입을 먼저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난 금융위기 직후에도 보면 2013년 5월에 먼저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015년 12월에 가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 인상 결정되기 전부터 아마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마 빠르면은 올해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에 대한 더 이상의 약간, 확대보다는 그쵸.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예. 다시 챙겨 놓은 다음에 네. 금리 인상은 그 후가 되겠네요. 네. 시차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규모 코로나 확산세로 4분기 성장률 전망은 하향 네.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4분기 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매 판매나 아니면은 밖에서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마 위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강화된 사회두기, 거리두기 조치 이런 거 제외했을 때는 마이너스 1% 정도 2020년 성장률 전망을 했었는데 4분기 때 위축되는 거 감안하면은 그거보다는 마이너스 폭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수출이 또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 초반 정도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올해 어느 정도 장기화될 거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바이러스가 과거에도 팬데믹이라는 것들이 온도하고도 밀접하게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월, 2월까지 정도가 이게 재확산이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고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어떤 감염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돼서 저희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는 게 1,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가 되면은 조금씩 그 네. 바이러스 확산도 좀 멈춰지면서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저희 기본 시나리오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정말 경제 회복이라는 게 글로벌 세계 흐름에서도 네.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로 이 기준금리와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스프레드는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0.5%까지 인하했는데 지금 시중금리는 그걸 따라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 채권 금리하고 기준금리 간의 차이, 그 스프레드는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보통 이제 0.5%까지 인하를 하고 나면 뭐 기준금리를 따라서 국고 3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0.8 뭐 이 정도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1% 가깝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적자 재정으로 많이 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 그 발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그 부분이 금리를 좀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 좀 많이 벌어져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중금리가 대출금리랑 연동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언제쯤 정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단기 스프레드 볼 때는 3년과 10년 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많이 보는데요. 네. 작년에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80bp 가까이까지 맥스로 3년과 10년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장기 금리하고 짧은 금리 간의
그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국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기대도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점을 기록하고 나서 축소가 되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실물 경기가 이제 정점을 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정점을 칠 거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올해 2분기 정도, 1분기, 2분기 정도 빠르면 1분기 이제 요 상반기 중에 아마 장단기 스프레드 정점이 올 걸로 보는데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이 의견도 그렇고 이제 올해 2분기 정도가 이제 반도체 업황의 정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점을 기록하고 나면 이제 증가는 하는데 아마 모멘텀은 이제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될 수 있고 그런 여건 하에서는 장단기 스프레드의 정점도 아마 올해 2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서 실물 경기의 정점도 아마 오게 될 거고요. 네. 아마 수출이 이제 계속 플러스는 나오지만 이제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하반기가 되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 회복을 바라보는 네. 이 기대감이 먼저 정점을 찍고 나서 네. 시차를 두고 그 네. 실물 경기가 네네. 뒷받침을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장단기 스프레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채권 금리에 반영된 장단기 스프레드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물 경제 정점은 그 후에 시차를 두고 아마 오게 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 물가 상승률도 0%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네. 지금 2021년 저희는 1.1% 정도 물가가 좀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네. 있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1.5%, 그러니까 1% 중반 정도까지 완만하게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위기 때랑 지금하고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 등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펼치면서 실물 경기에다가 지금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달리 얘기를 하면은 일단 화폐가 좀 많이 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코로나라는 부분이 아마 공급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단가를 좀 높이는 쪽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의 세부 항목들을 다 쪼개서 보면 서비스 쪽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어떤 매출 안에서 이 양이라는 부분, Q라는 부분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P를 높이면서 가격을 좀 높이면서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쪽 물가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현재는 이제 예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묶여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묶였던 현금이 실제로 시장에 풀려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물가는 그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완만하게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최근에 M2도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네네.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M2는 본원 통화, 그러니까 직접 발행한 통화하고 그다음에 예금성 자산들 이런 것들을 지금 M2가 포함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부에서 일단 대규모 돈을 풀었고 보조금도 제급했고 그다음에 긴급 정책성 대출 같은 것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실제로 좀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으로도 갔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예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은 일단은 예금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M2를 구성하는 예금이란 부분이 지금 급증을 하면서 지금 M2가 YOY 기준으로는 미국은 한 25% 정도 급증을 했고 네.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이렇게 YOY로 많이 급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예금성으로 잡혀 있는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M2가 현재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표상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M2의 유동성이 결국은 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제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게 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주식시장으로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 올리는 쪽으로 작용했고 아직 실물 경제 안에서는 유동성이 그쵸. 본격적으로 네. 풀려나가지 않아서 지금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는 아직 이쪽의 영향력은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경제 활동이 실제로
실제로 좀 정상화가 시작이 되고 나면 예금으로 풀려있던 자금들이 특정 자산 시장으로 몰려가거나 아니면은 소비로 많이 활용이 되거나 뭐 지금 부동산은 워낙에 이제 규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주식으로 많이 왔는데 네, 실제로 소비나 실물 네. 경제로 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가면서 사실 근데 자산 시장으로만 가더라도 이게 간접적으로는 또 인플레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로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자산 시장으로 그냥 풀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물가를 자극하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금리 정책 기조라든지 또 현재 최근에 이런 채권과 금리의 스프레드 상황을 좀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올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는 기준금리를 0.5%인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우리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서 한국은행이 우리도 일정 부분의 QE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매입을 해줬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국채 매입은 같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2년 2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2분기 정도에 25bp, 그래서 0.75%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6개월 이상 정도의 텀을 두고서 그 다음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내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채권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경계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아마 3년이나 5년 같은 좀 중단기 금리 쪽이 상승하는 쪽으로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중단기 금리를 좀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내년 초부터는 이제 네. 금리가 다시 또 정상화될 조짐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좀 의식해서 네. 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이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보다 훨씬 좀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뭐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GDP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폭을 보면 한국이 이제 마이너스 1% 초반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미국은 마이너스 3%대 정도 위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속도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IT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반등하는 속도도 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일단 이런 경제 구조 안에서도 이제 서비스 업종이 크고 하다 보니까 회복의 속도는 훨씬 천천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성장이었던 그 성장 경로로 어느 정도 실질 GDP가 따라 붙어야 그때부터 사실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백신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돼서 미국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빠르면 올해 여름 정도부터 네.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22년 말 정도, 예, 그 정도가 됐을 때 미국도 뭐 이제 자산 매입 축소 그리고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해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이미선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